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9회 1부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길경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네, 김광수입니다. 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9회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부터 하나요? 네, 지난주 금요일 4월 6일이죠. 오전에 삼성증권에서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건이 터졌는데 주당 이제 1,000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0원이 아니라 1,000주를 이제 지급한 사건이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직원들한테 우리사주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담당 직원 실수로 1,000주를 입고를 했는데 우리사주 물량이 283만 주래요. 근데 이게 이 배당금을 1,000주씩 하니까 28억 3천만 주가 지급이 된 그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시가로 113조 원어치에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 회사 측에서는 이거를 실수로 알고 즉각 정상화를 했는데 이 공짜 주식이 대량 입고된 상황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일부 직원들이 급하게 주식을 이렇게 팔아치우는 바람에 이 삼성증권이 이제 뭐 3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을 하는 그런 사건이 터졌는데 그 신문 기사의 어떤 제목을 보니까 삼성증권 직원들이 1,000년치 배당을 받았다고. 그럴 수도 있겠네. 금액으로 지금 1,000년치더라고요 거의.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증권사 직원들이라면 당연히 이게 사고라는 거 알았을 텐데 이거를 이제 알면서도 일부 직원들이 매도를 한 게 도덕적 해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고 좀 이게 또 일반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증권회사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기사를 봐도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그냥 그 증권사에서 그냥 화면 클릭만으로 이렇게 실수가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몇 번 검증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게 좀 당연할 것 같은데 있지도 않은 주식이 클릭만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팔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근데 이게 오늘 금감원에서 그 사건 내용과 관련해서 브리핑한 자료에 보니까 이게 전날 미리 그 입력을 해놓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제 단계도 다 밟아서 거기에서도 이거 전혀 오류를 발견을 못하고 오늘 오전에 그냥 이게 처리가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1,000년분에 해당하는 배당이 지급됐다는 거 받으면 좋죠. 받을 수 있다면 좋죠. 뭐 좀. 근데 이제 현재 이제 증권업의 현 실태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증권사는 보험사와 마찬가지로 보험사보다 더 빨리 시작됐나요? 그 구조 조정이? 그래서 빨랐던 것 같아요. 네. 증권사에 취직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한 길게 있어봐야 뭐 몇 년? 수명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10년도 안 돼요. 심지어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 만에 이렇게 바뀌고 잘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력도 이제 대폭 줄어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이제 증권사에 근무한 사람들은 그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한몫 챙겨야 된다는 생각들이 강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렸어요 증권업이.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또 한편으로 이제 뒤집어 놓고 말하면 위험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의 시스템적 위험이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뭐 매도 추천이라든지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은 이미 종이 조각이고 그 여의도 찌라시로 취급될 정도로 아무도 안 믿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자기들이 살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네.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증권업 자체가 뭐 그런 정도로 상당히 이제 뭐라 할까요? 이렇게 위상이 떨어졌다라고 추락했다. 신뢰도 떨어지고 추락했다 그럴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증권업이 금융산업의 꽃이거든요. 꽃인데 미국 같은 경우를 봐도 그렇고 그런데 가장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장 그 최악의 어떤 그 불신을 받는 업종 또 신뢰도가 이렇게 떨어진 그런 업종으로 이제
전락이 됐고 마치 이제 옛날에는 주식 투자하면은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투기꾼 뭐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 주식 투자해서 돈 벌고 못하고 하니까 이제 그것도 재테크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바뀌어졌다가 거품으로 또 확 꺼지고 난 후에 이제 외환위기 겪고 이제 모두가 공중에 붕 뜨면서 이제 먹고 살 게 없어지면서 이제 이른바 일자리도 없고 하면서 이제 개미 투자자라는 이제 새로운 자영업자가 이제 등장을 했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외환위기 이후에 생겨난 거예요. 개미 투자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도 안 되고 뭐 마땅히 이제 일해서 먹고 살 그런 것도 없고 일자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해서 먹고 살 것도 없고 소득도 없고 해서 이제 한탕주의로 그냥 이제 특히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식 투자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개미 투자자죠. 2017년에는 가상화폐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몰락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봐야죠. 증권업 자체가. 뭐 예전에는 대형 증권사들이 위상이 뭐 그렇죠. 대우증권이라든지 근데 그 한국 최대 증권사 대우증권이 망했잖아요. 인수돼 망했으니까 인수된 거지 뭐. 팔린 거죠. 뭐 그런 것.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이 이제 최대 증권사로 부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삼성증권은 그러니까 한국의 증권 산업이 이제 그 증권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주식 매매나 어떤 그 투자 상담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성립된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물론 이제 비중이 많이 높아졌지만 그런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그룹의 위탁 매매가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삼성보험 같은 거라든지 손해보험이라든지 뭐 투신이라든지 이런 그 삼성 그 그룹 내의 계열사들의 자금 운용 창구죠.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사실 삼성증권도 확 쪼그라들죠. 확 쪼그라들죠. 실제로 이제 그 삼성증권을 뺀 나머지 증권사들을 봐보면 2위 증권사가 어디쯤인가요? 거의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쪼그라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삼성증권도 사실은 거의 그런 비슷한 만약에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운용 위탁이 없다라면 거의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들도 이게 증권사들이 다 이런 상태인 건가요? 일본도 많이 지금 이제 계속 쪼그라들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쪼그라든 이유들이 있는데 이제 뭐라 할까요? 이제 미국도 사실은 이렇게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다 망가진 것들이 다 증권사들이죠. 뭡니까? 리만 브라더스나 베어스톤스나 이거 다 증권사들이에요. IB라고. 증권사. 그러니까 투자은행이라고 부르죠. 증권업을.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부르죠. 이제 일반 은행들 뱅크라고 부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70년대 1900 이제 그 증권업과 은행업 간의 싸움, 증권업과 이제 보험업은 이제 별도로 치고 그 금융 전쟁은 증권업과 은행업 간의 싸움이었죠. 1970년대부터 이제 은행 증권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70년대까지 이제 70년대부터 증권업이 치고 나오기 시작한 거죠. 증권업이 MMF 같은 것도 그때 나와요. 그렇죠. MMF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제 증권 투자를 하면 은행에 이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이제 투자할 자금을 거기다가 예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치를 하는데 그게 되게 이제 단기예요. 한 3, 4일, 일주일 뭐 이런 단기적으로 자금을 넣다 뺐다 하고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니까 이게 단기적인데 이자를 안 줘요. 근데 그런 이제 단기 예치 자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주는 방편으로서 이제 단기 운용 상품, 채권 투자 상품. 그러니까 뭐 하루짜리, 일주일짜리, 3일짜리, 일주일짜리, 뭐 15일짜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달짜리 이런 채권 운용을 해서 증권사가 이제 그런 채권 운용 펀드를 단기 채권 운용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펀드를 파는 거예요. 파는데 이렇게 이제 그 주식 투자하겠다라고 증권에 이제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예치를 해놓은 사람들한테 이전에는 안 줬어요. 근데 단기간 그 계좌를 만들어서 예치를 해놔도 그 예치된 돈을 가지고 이 MMF라는 펀드에 투자를 하면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예금하고 좀 비슷하게. 그렇죠. 이제 금융혁신이 일어나는. 예금 그다음에 이제 그 결제 서비스 같은 것도 해줘요. 그 계좌를 보통 이제 결제는 이제 신용카드가 결제 수단이잖아요. 네. 그럼 신용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보통 은행 계좌하고 이렇게. 네, 은행에 예금 통장이 있고 예금 통장에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결제 한도 내에서 결제한 그 사용한 금액만큼은 은행 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어야 결제가 이제 이루어져요. 안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부도가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그 자체가 결제 수단이 아니고 원래는 은행의 예금 통장에 예금이 결제 수단이에요. 근데 보통 예전에는 신용카드가 나오기 전에는 그 결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에서 현찰을 찾아가지고 현찰을 주고받았죠. 네. 현찰이 결제 수단이었어요. 근데 현찰을 빡빡하게 지갑에 담아갖고 다니면 든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그렇죠.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가 나오면서 현찰 대신에 플라스틱 카드 한 장으로 현금 대신해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은행 예금 통장 그대로예요. 이제 수단만 달라진 거죠. 이 지급 이렇게 결제하는 수단만 이제 현찰 돈에서 현금에서 카드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야기가 또 딴 데로 튀네. 그 은행 증권 간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막 증권이 은행 쪽 영역을 파고 들어오니까 은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은행도 이제 반격을 막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도 이제 그 증권형 상품 같은 걸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은행이 그래도 조금씩 밀려요, 증권한테. 증권한테 밀려서 이제 80년대를 지나가면서 90년대 들어와서는 증권업이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법도 바뀌어버려요. 그래미 지브랄리법이. 이제 GLB법이라고 예전에는 이제 은행, 증권, 보험은 겸업을 할 수 없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은행, 증권, 보험 겸업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줘요. 지주회사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1999년에 그걸 이제 하는데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증권업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증권업이 1990년대 거의 2000년대 그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전까지 절정에 달하죠. 지나가는 말인데 그걸 신자유주의. 근데 뭐 그런 차원하고는 달라요. 또 다른 배경도 이건 그 이야기를 더 하면 길어지니까. 또 달라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뭐라 할까요? 이제 그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은행은 뭡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죠. 그렇죠. 원금을 보장해야 되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요. 그러니까 위험을 거의 제로에 가깝게 관리를 하는 게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증권은 뭡니까? 위험의 가격을 매겨서 사고 팔고 하는 그걸 중개해주는 사업이에요. 주식이라는 것은 위험에 대해서 가격이 붙어 있는 걸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업 위험에 대해서 가격은 이제 수익을 말하죠. 사업 위험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만큼 붙어 있는 소리, 매칭이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가격이라는 게 이제 그 수익과 위험을 같이 이제 고려해서 이제 시장에서 딱 결정되는 게 그게 가격이죠. 시세 차익을 노리는 모든 의미가 다. 증권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이제 파생 상품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것들도 막 나오고 그래서 1990년대에는 이제 막 그런 선물이나 옵션 상품들이 나오면서 이른바 신종 이제 금융 상품 해가지고 증권업도 막 최고 절정에 달았어요. 그때 최고 절정에 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퀀트라는 게 등장을 해요. 퀀트요? 퀀티터티브 어널리시스트. 계량적 분석가들. 예전에는 이제 1980년대에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또 길어지는데 이게. 굉장히 길어지는데요. 그러니까 은행하고 증권업이 싸우면서 점점 이제 그 증권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이론적으로 증권 투자 이론, 증권 가격 이론이 굉장히 발달을 해요. 그래서 1960년대에 이제 가격 이론이 정립이 돼요. 이 투자 가격 이론이 네. 그 경제학에서 가장 첨단의 어떤 가격 이론 모델로서 이제 정립이 돼요. 그다음에 1970년대 들어와서 이른바 옵션에 대한 가격 이론이 이제 개발이 돼요. 옵션 프라이싱 모델. 예. 1970년대. 그다음에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이른바 MBA 출신들이 증권가 미국 월가에서 MBA 출신들이 이제 막 떠요. 그래서 그때 유행을 해요. 한국에서도 미국 유학 가서 MBA 따가지고 네. 5년 동안 이렇게 펀드 매니저 해가지고 돈 벌어서 그다음에 평생 편하게 산다 이렇게 유행했었어요. 그때 유행이라기보다는 그게 선망의 선망이었고 미국에서는 그게 대유행을 했어요. 왜 1980년대에 그런 이제 펀드 이른바 이제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가 유행을 했냐면 그때 컴퓨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AI로 다 대체돼가지고. 그때 컴퓨터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이제 대량의 어떤 그 투자 펀드 모델이나 투자 모델들 개발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1980년대 이제 그 이른바 인덱스 펀드라는 것들이 처음 나와요. ETF 같은 거요. 예, 일찍 말하자면 이제 뭐 그런 종류죠.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1980년대는 이제 일종의 이른바 그런 그 투자 이론의 경제학적 이론에 입각해서 컴퓨터 기술의 발전 보급과 매칭이 돼가지고 1980년대 이제 증권 쪽이 확 이제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990년대 이제 절정에 달해요. 소장님 예전에 강의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대학원 석사 때 만드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1980년대 그 컴퓨터 프로그램 투자 모델을 이미 만들었었어요. 그때도 대우증권 아니었나요? 네, 대우증권이었죠. 근데 지금도 그러니까 그때 그거 만들어 가지고 3억 원에 팔려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3억 원이면은 지금만 몇 네, 근데 그게 팔렸으면은 제 인생이 달라졌죠. 지금 이순신 프로젝트 안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 당시 그 대우증권이 제일로 막방 최대 증권사였고 대우경제연구소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거 갖다 이제 그 80년대 말에 90년대 초에 가서 이제 대우증권 가서 제가 만든 걸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줬어요. 그때 대우증권 사장이 그걸 보고 얼마면 돼? 하고 물어본 거예요. 3억?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대우증권 사장이 1억 이상은 우리 회장님 결제를 받아야 돼. 조금 기다려. 내가 가서 보고를 하고 올게. 그래서 이제 그때 김우중 회장이었죠. 그래서 그 회장님한테 가서 보고를 했더니 조인트 까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왜 조인트 까졌냐 하니까 회장님한테 가서 이런 첨단 이제 투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값이 3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우중 회장이 그래? 그거 어느 외국 회사 제품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외국 회사 제품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김아무개라는 대학원생 박사과정 있는 애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너희 욕을 하면 안 되니까 하고 발로 그냥 팍 조인트를 까더래 하면서 하는 소리가 아니 한국애가 만들었는데 니네들 대우경제연구소는 석박사가 100명이 넘는데 니네들은 뭐 하고 있으면서 그런 거 못 만들고 한국애한테 그런 걸 사. 였다고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만 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먼저 우리가 한번 개발을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연락할게. 라고 해서 끝난 그런 사연이 있어요. 들을 때마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거의 지금도 그런 정도의 프로그램 만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걸 만들려면 경제학 이론, 그러니까 투자 이론에 정통을 해야 되고 투자 이론을 최고 수준까지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산업이나 경제 이론이나 경제 동향 분석, 기업 분석에도 정통하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통계학
꿰뚫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컴퓨터 하드웨어하고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 언어, 컴퓨터 언어에도 정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 서네 가지를 동시에 갖추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되게 거의 없어요. 힘든. 근데 그 당시에 그걸 제가 다 갖추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만든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하게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또. 근데 지금도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저희 사무실에 있어요. 이 소장님은 어떤 것부터 공부를 하시면 바로바로 현실에 응용을 하시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때 좀 이야기 지금 삼성증권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에는 책이 없었어요. 어떤 책이요? 그럼 이제 뭐 이런 그런 걸 만드는데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프로그램 하면은 흔히들 이제 그냥 프로그램만 달랑 만들면 되는 줄로 알아요. 근데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DB랑 같이 연동이 돼야. 그러면 뒤에 어마무시한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면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내용을 이해 못하면 프로그램을 못 만들어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에도 이제 그런 투자 프로그램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막 증권사나 뭐 개인들이 이렇게 떠들어는 게 있었어요. 근데 100이면 100 다 그 꽝이 그 엉터리예요. 전부 다 그냥 차트 분석. 그냥 차트 분석. 조금 올라간다 하면 더 올라갈 거야. 그래서 지금 사. 이런 게예요. 그냥 무슨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내려가면은 더 떨어질 거야. 그래서 팔어 이런 거예요. 몇 퍼센트 이상 올라가면은 사고 몇 퍼센트 이상 떨어지면 팔고 그 필터를 차트 분석해서 그다음에 20일 이동평균선 뭐 골든 크로스 뭐 이런 거예요 다들. 옛날 그건 100년 150년 전부터 해오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런 뭐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구축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프로그램을 먼저 만든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면 일단 산업이나 어떤 그 각 업종별 그것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그런 게 없어요. 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가지고 거금을 들인 게 아니라 사실 선물을 받았죠. 이제 아는 선배한테 일본에 출장 가는 선배한테 그런 산업 분석 책들을 좀 사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가가지고 50권짜리 제조업에서부터 서비스업에 이르는 그 일본의 그 당시에 일본이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산업 분석 이제 산업 동향 분석 주로 이제 일본 기업들이죠. 50권짜리 문고판 그 조그마한 책 문고판 책이 있잖아요. 시리즈 그걸 사다 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50권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30년 전부터 산업들을 꿰뚫고 있었던. 그거를 일본어로 된 책을 50권을 다 보셨다는 말씀이군요. 봤죠. 그걸 해서 이제 산업별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주가, 뭐 주식 가격 데이터, 거래량 데이터, 시장 관련한 데이터, 그다음에 기업의 재무제표 분석들, 뭐 매출액이나 이익이나 막 이런 것들, 그다음에 금리나 환율이나 거시경제 변수들, 뭐 이런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그룹 데이터를 이제 그룹화 해가지고 거시경제 변수, 정책 변수, 그다음에 그 주식 시장 시장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산업 데이터베이스, 기업 데이터베이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엄청 그 당시 그 컴퓨터 용량이나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불가능한 불가능한 이제는 가능하겠죠.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런 것들을 그때 만들어 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맞는 이제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딱 처음 증권사 그 당시 이제 뭐 대우증권, 뭐 대신증권, 한신증권이라고 있었어요. 큰 증권사들이 쌍용증권 막 이런 증권사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쌍용은 망했고. 그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다 보여준 거. 처음으로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실제로 구현을 해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다들 뿅뿅뿅 갔죠. 처음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우증권이 얼마면 돼라고 이렇게 한 거죠. 뭐 하여튼 그랬는데 뭐 이야기가 이제 뭉뚱하게 또 뛰어갔는데 하여튼 1990년대에는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그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MBA 막 해가지고 박강을 받기 시작을 했고 90년대는 어디로 이제 불이 붙었냐면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까지
불이 붙었어요. 맞아요.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옵션 이론을 이렇게 1970년대 옵션 이론을 이렇게 개발한 로버트 머튼이라는 교수하고 또 실러라는 교수인가? 예, 그게 있어요. 러시아의 그 저거 때문에 망했던 그 회사 아닌가요? 예, 러시아 그 모라토리움 때문에 망한 회사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저기 뭐죠 그 샤프인가 숄즈 오래돼가지고 이게 이제 로버트 머튼이라는 그 경제학자고 블랙 숄즈라는 경제학자고가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이렇게 옵션 모델 이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1994년에 이른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라는 회사를 세워요. 네. 난리가 났어요 월가에서. 이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회사를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 그것도 그 옵션 이론의 창시자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1년 반 2년 만에 수익률이 연평균 막 50%씩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올가가 다 뒤집어졌어요. 모두가 돈 들고 와서 스승님 이 사람이 옵션 이론 창시자니까 다 제자일 거 아니에요. 네, 네. 스승님 제 돈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막 완전히 싹쓸이를 하다시피 한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감당을 못해서 이제 큰 돈을 소화할 수 있는 데가 주로 이제 이런 외환거래, 뭐 채권 투자, 뭐라든지 주식은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회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큰 돈을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게 그런 이제 외환이나 그 거래 규모가 단위가 다르니까 외환이나 채권이나 이런 쪽인데 그래서 이제 롱텀 캐피탈이 그런 이제 모델들을 이용해 가지고 러시아 채권을 사가지고 옵션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채권하고 또 외환은 붙어 있으니까 외국 채권 사면은 다 이렇게 외국 돈이니까 붙어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 가지고 100만 분의 1이 확률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러시아에서 모라토리움이 발생해 가지고 루블화가 폭락을 해버리니까 날아가 버린 거예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날아갔죠. 어떻게 보면 운이 진짜 좋았던 거죠. 100만 분의 1 확률이었으니까. 그거 만약에 모라토리움만 없었으면 그 롱텀 캐피탈 회사가 아마 지금도 꽉 잡고 있었을지 모르죠. 골드만삭스나 뭐 이런 회사들보다 훨씬 더. 전부 골드만삭스 무고 와서 다 선생님, 스승님, 제가 몇 해 제자입니다, 뭡니다, 막 하고 온갖 줄 대고 와서 제 돈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증권 쪽에서 그렇게 불을 붙으니까 은행들이 어떻게 했어요? 은행들이 이제 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격을 이제 은행들이 하는데 은행들이 반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수단은 개인한테 대출을 해주거나 신용대출을 해주거나 기업한테 어떤 대출을 해주거나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부탁지만 해요.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대마진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용 위험이 크기 때문에 많이 못 빌려줘요. 확실한 건 이제 주로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중에서 가장 확실한 담보대출이 뭡니까? 주택담보대출. 부동산 담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그러니까 90년대 들어와서 은행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을 막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 전에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누구였나요? 은행 아니었어요. 페니메이 아니었어요. 주택대부조합 저축은행이었어요. 그러니까 주택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주택대부조합이라는 저축은행이 따로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주택은행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주택저축조합들이 80년대, 90년대 대규모로 다 파산을 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파산을 하고 이제 은행들이 이제 주도를 해요. 주택대출을. 이제 은행들이 주도를 하면서 이제 2000년대 돌아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공수표를 막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한테가 내가 주택대출 줄 테니까 너 빌려가.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펑 하고 터지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금융권에서 은행과 증권의 경쟁 격화로 인해서 그랬는데 글로벌 금융 이게 이제 은행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증권사들도 이제 그 선생님이 날아간 뒤로 롱텀 캐피탈 선생님이 날아간 뒤로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은행이 이제
주택 대출로 막 커나가는데 공수표를 날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은행이 증권을 막 남발을 해요. 그 ABS라는. 네. 그 ABS를 거래를 맡아준 게 증권이에요. 중개를 해주는 게. 네. 네. 큰 수익원이죠. 손님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오히려 이제 증권사들이 앞장서서 파이낸스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주택 우리로 치면은 할부업체나 주택 대부업체나 캐피탈 같은데 네네네. 그런 데를 이제 엮어가지고 막 이제 부풀려요. 이제 키워요. 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가 뻥 터지니까 제일 먼저 날아간 데가 증권사들이에요. 리만 브라더스, 베어스턴스 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날아가요. 거기에 은행들도 물론 시티은행이 날아가 버리죠. 사실상. 그렇죠. 예, 시티은행 사실상 파산했었어요. 그때. 네. 예, 살려준 거죠. 예, 살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가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전까지는 정말로 어마무시했죠. 어마무시했어요. 근데 딱 금융이 터지고 나서 이제 확 이제 증권 주범이 누구냐 하고 찾았더니 증권사다. 네. 하고 증권사에 대한 규제를 확 이제 강화한 게 그게 도트 프랭크법이에요. 네. 예, 증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게. 그래서 증권업이 굉장히 위축이 팍 됐어요. 위축이 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은 이미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이제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그중에 1순위로 증권 쪽에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부동산에 이제 다 쏠렸지 증권에 쏠리 그 IT 거품 그때 2001년 거품 붕괴되고 난 후에 네. 증권은 다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증권업이 어마무시하게 이제 구조조정이 일어났어요. 막 망하고 네, 네. 파산하고 통폐합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전부 이제 하루살이가 된 거예요. 증권사에 무슨 애널리스트다, 펀드 매니저다 하는 사람들이 되게 뭐 1년, 2년 만에 잘리고 교체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고 대부분이 그게 뭐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영업명이냐 사실상. 할당 이렇게 채우. 예, 할당 못 채우면 가서 이제 큰 어떤 그 기관 투자자나 이런 데 가가지고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사기쳐서 좀 이렇게 받아오든지 하지 않으면 그냥 잘리는 거예요. 영업맨이에요. 그냥 무슨 애널리스트가 펀드 매니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우리 연구소도 그때 이제 그 증권사들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국민연금 가서 강연을 해달라고 자기 증권사 이름으로. 네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수주를 받아야 되니까 국민연금으로부터 자금 운용 일정액을 이제 수주를 받아야 강연은 되는데. 중간에 로비를 한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강연을 매개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한테 가서 자금운용본부 가서 이제 내년도 이제 세계 증시 전망, 세계 경제 전망 뭐 이런 걸 하는데 권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해드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전문가가 누구냐 하니까 그 당시에 국민연금이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최고로 쳤어요. 그때 가서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강연을 몇 번 했다니까요. 여러 증권사들이 이제 그 요청을 해가지고 비용 돼가지고 국민연금 가서 자금은 그러니까 국민연금 본부장이나 연금 이사장 이런 사람들하고 잘 알아요. 또 그 당시 이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시절이니까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보이지 않는 파워로 보면 제가 더 셌죠. 보이지 않는 실세. 네, 그랬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근데 우리가 우리 연구소가 이제 그쪽 국민연금에 먹혔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증권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증권업이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과연 증권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할 정도까지 지금 이제 위축돼 있죠. 이런 와중에서 이런 과정을 겪어왔는데 무슨 증권사가 전산 투자를 하고 시스템 투자를 하고 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다음에 증권사 뭐 사장부터 시작해서 임원이 됐든 아니면은 뭐 밑에 여직원이 됐든 누구 됐든 간에 다 하루살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틈만 나면은 기회만 되면은 한몫 챙겨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목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삼성증권 사태가 여직원이 입력 실수를 했다. 무슨 선임 연구원인가요? 뭐 대리급 직원이 잘못 입력했다고. 입력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시스템상으로 체크가 되어야 되죠. 그렇죠. 당연히 입력 미스가 일어나면 시스템상으로 체크가 일어나는데 물론 이제 그
금액을 입력하는 거하고 주식을 입력하는 난이 다를 수는 있지만 주식에서 예컨대 1,000주 입력이 됐다라고 하면 삼성증권의 발행가 이렇게 법 지금 이렇게 현재 발행된 주식 양하고 비교를 아니 그 이제 그 법정 발행 주식 양이 있잖아요. 네. 좀 이렇게 등록된 주식 양이 네. 발행 주식하는 양이 있잖아요. 그건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사항들이죠. 프로그램 상에서. 이제 저 입력 조사가 안 될 막아놔. 예, 거기서 당연히 이건 그 발행량 초과로 딱 오류가 뜨더니 경고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나왔다라는 게 이제 그만큼 투자가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시스템 투자가. 음모론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미 그 증권산업이 도태된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뜨고 있는 건 뭡니까? 삼성증권 다음으로 미래에셋인가 미래증권이죠. 그렇죠. 미래에셋이 말고. 미래증권도 어떻게 떴냐면 사기 지금 표현이 좀 하지만 그러니까 왜냐면은 2007년 8년에 네. 글로벌 금융위기 나기 전에 중국 펀드라고 팔았어요. 네. 그때 막 크게 팔아졌겠어요. 근데 그때는 중국 주식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럼 뭐 했냐 하면은 홍콩 주식을 산 거예요. 홍콩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네, 홍콩 주식을 산 거예요. 그걸 중국 펀드라고 포장을 해서 중국 판 거예요. 근데 사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게 문제가 됐었을 거예요.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 연구소가 보고서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한 거죠. 네. 중국 그 주식을 외국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 그것도 이렇게 살 수 그러니까 A 주식 중국 본토에 있는 A 주식은 살 수가 없고 중국인들만 이제 사고 팔고 하고 그다음에 H 주식은 홍콩 주식이고 그러니까 홍콩 주식만 이제 조금 사는데 홍콩 주식은 몇 주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마치 이게 중국 주식인 양 해가지고 중국 펀드라고 만들어서 팔았다 이거예요. 도덕적 회의가. 근데 그걸 또 이렇게 제재를 가했어요. 시간이 너무 초과됐네. 이거 삼성증권 이야기 하다가. 근데 어쨌든 뭐 그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의 증권업의 도태 현상이랄까 도태 과정에서 일어나는 해프닝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거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되게 많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한국의 특히 이제 주식과 관련한 금융 시스템 자체가 뭐 우간다보다도 못하다 뭐 그런 그러니까 피해를 본 사람들은 이제 소송을 해야 되죠. 예, 민형사 소송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투자자 보호 조치가 아직도 미흡한 점도 많고 그런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시간이 너무 이렇게 오버돼서. 알겠습니다. 오늘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9회 1부에서는 그 얼마 전 있었던 삼성증권 사태에 관련해서 어떤 증권과 은행의 역사를 곁들여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에 설명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이 금융과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더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의 경제데이트 49회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